였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바로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소비자의 날인데요. 1979년부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매년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고 1997년에는 법정 기념일로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정작 이날의 주인공인 우리에게는 아직도 생소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소비자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혜선 교수, 전북소비자센터 박민정 부장, 최영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앞서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먼저 소비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또 어떤 의미로 지정이 됐는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제 치하를 겪은 다음에 바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기업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고 기업을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이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내오다가 1979년 12월 3일에 소비자를 그래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을 그 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었던 12월 3일을 기념해서 민간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 보호의 날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보호의 날을 이제 기념을 하다가 1997년에 이게 국가 기념일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다가 2000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소비자가 단순히 보호해야 될 만 주체가 아니고 경제 한 주체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소비자여야 된다라는 그런 소비자 주권 의식에 근거해서 소비자 보호의 날을 소비자의 날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게 된 거군요. 그런데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소비 트렌드가 더욱 빨리 또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좀 눈에 띄는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느끼는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다면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언택트죠. 사실은 대형마트 안 가본 지도 꽤 된 것 같고, 시장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외식이 줄면서 이제 먹고 싶을 땐 시켜 먹는 게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너무 빨리 급격히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언택트 말씀하셨듯이 또 이와 같이 또 따라붙는 부분이 온택트입니다. 저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변호사님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온택트로 인한 그 온라인 쇼핑의 증가, 또 모바일 쇼핑이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어떤 인터넷 이용률이 20% 이상 증가를 하는 수치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배달 음식 서비스에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기들이 대부분 일회용품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의 대두, 또 분리배출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 이슈화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똑같은 질문 여쭙고 싶은데 어떤 변화들 좀 느끼셨나요? 두 분은 쇼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비대면으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회의 같은 경우도 줌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컨텐츠, 교육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스스로 학습하려고 하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온라인 컨텐츠가 이제 과거에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강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학습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참 고려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비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거의 계속될 것 같으니까 네. 좀 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두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소비의 증가일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고충이나 피해 사례들도 다양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세 분 역시 전문가시지만 또 소비자이기 때문에 동시에 경험담을 비롯해서 해주실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장님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그 온라인 쇼핑 중에 또 특수를 누리는 분야가 중고거래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젊은 층을 대상으로는 소유보다는 사용의 가치, 여기에 의미를 더 두기 때문에 구입하는 입장에서도 이 중고 물품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고요. 또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할 때 딱 쓰고 이제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형태로서 어찌 보면 실용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제 판매 방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단 중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SNS를 통한 개인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센터, 저희 같은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제3자가 직접적인 중재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중고 거래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소비자 문제, 또 중고 제품 자체가 고장의 염려가 있고 또 품질 보증이 불가능하다라고 예. 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소비자 어떤 새로운 유형, 또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금 보다 적극적인 제도, 이런 보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요새는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렇죠. 모든 걸 다 해결하잖아요. 휴대전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모바일 거래가 증가한 거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인데요. 지금 옆에 박 부장님이 설명했듯이 중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고 중고 거래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예,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그런 네.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그걸 통해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실제 이제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증가하면서 중고 거래가 활발해진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네. 많이 있어서 개인 간의 거래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건 거래 자체에 더더군다나 요즘 코로나까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근처에서 직접 만나서 중고 그쵸.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했었는데 지금은 예.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비대면으로 거래하겠습니다. 네. 미리 입금하십시오 했는데 물건은 다른 데로 그러니까 돈은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낸다던가 또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그런 범죄에 연루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범죄까지 범위가 네. 또 넓어진 것도 특징일 수 있겠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요새 모 신발 브랜드 리세일이 특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백만 원을 호가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소비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또 어떤 에피소드들 혹시 있으신가요? 제 관점에서 보면 요새 이제 10대 말 20대 초반의 구속 피고인들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까 보면 대부분이 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범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딱 계시면 사고 싶다면 뭐 있어요? 그러면 좀 싸게 올리는 거죠. 원래 그걸 사려면 20만 원이면 자기 15만 원에 주겠다면 대신 먼저 돈 입금해라 하고 입금 받고 이게 보통이 아닌 게 저는 금방 걸릴 것 같은데 반복을 해서 수십 건, 수백 건, 피해자가 수백 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사람이. 특히나 또 이거에 대해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10대 말 20대 초반, 초중반. 그러니까 젊고 어린 친구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급한데 했을 때 이용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나 쉽게 범죄에 노출이 돼 있고 너무나 쉽게 범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 중고거래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근처에서 이제 당근 죄송한데 예, 보니까 플랫폼이 있죠. 심지어는 그 초등학생이 자전거 거래를 하겠다고 올려서 네. 어떤 어른이 주의하십시오 이러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초등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쓰시던 자전거를 안 쓰니까 팔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자의적으로 본인이. 네, 본인이 예. 직접 올렸는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기였던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같은 지역에서 다른 아이디로 바꿔가면서 계속 올리는 이런 사례가 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주의 거래하실 때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플랫폼이고 좋은 효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이 좀 신중하게 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좀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또 의심을 해볼 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래는 이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이튿날인 금요일로 정해서 1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인데 혹시 세 분은 직구 같은 거 하셨나요? 그 당일에? 당일 혹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던 시절에 해외 살았던 경험도 있고 예. 말씀하신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때는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생스기빙 직후에 이제 세일 폭이 커지는 그런 세일이 시작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전공이 소비자학이고 이렇게 네. 보면 사실 생스기빙 데이 바로 직후가 세일이 가장 항상 큰 게 아니라 예.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품목에 따라서 세일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세일이 많아지는 건 맞지만 그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좀 항상 상술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항상 가격 비교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니까 엄청 세일을 많이 하니까 이때를 기다렸다 사자 이러지 마시고 네. 꼭 필요한 거라면 평상시에 가격을 좀 관찰하면서 비교하시다가 사실은 세일 폭이 커지지만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는 때도 있고 예. 사실은 가격은 그거보다 좀 높지만 가지고 있는 쿠폰을 활용해서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의 경험담을 또 바탕으로 한 꿀팁을 좀 저도 얻어갑니다. 예, 이렇게 그 큰 폭의 세일 시즌, 우리나라도 뭐 언제부턴가 이런 시즌을 비롯해서 온라인 통한 해외 직구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시즌만 되면 나오는 뉴스가 이 직구로 인한 사기 피해 조심해라 거든요. 부장님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이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한 이제 홍보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말을 이용한 11월, 12월 이제 쇼핑 할인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피해 또한 11월과 12월에 많이 집중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피해를 보는 소비자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 배송이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배송 기간이 너무나 오래 소요가 되고요. 또 환불을 하게 되는 상황. 또 이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실제 해외 직구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과의 분쟁이 발생이 되면요. 국내법 적용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말 그대로 해외에 있는 사이트, 해외에 신고가 되어 있는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환불 지연, 뭐 미배송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카드사를 통해서 차직백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결제한 금액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혹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많이 뭐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가전제품이 우리 한국 제조사 제품이라도 한국에서 구입할 때보다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가 예.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이게 참 희한한 상황이지만요. 예.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평상시에는 이 패션,
잡화, 네. 뭐 의류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운동화 이와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조금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보통 가장 많은 피해 연령대는 한 30대에서 40대 집중적으로 조금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뭐 성별에 따른 그런 차이도 있나요?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60% 정도가 여성분들의 이제 피해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이게 세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껏 왜 요새 시쳇말로 플렉스라고 하죠.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편으로는 이런 소비 문화가 확산될수록 이런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기 힘든 벅찬 소비자들은 또 소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 문제의 고민에 대해서 좀 말하기 전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과소비를 하게 되는 문화가 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뭐 그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과소비요? 예. 그런가요? 저는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네. 사실은 저는 사회 현상 중에 이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어떤 소비를 좀 지향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좀 더 어떠한 이 계급의 변화를 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근데 많은 부분에서 그게 꺾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계급이 고루화된 사회가 됐고 내가 뭐 돈을 모아서 번듯한 집을 하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꺾이다 보니 네. 이 돈을 지금 내가 현재 즐기겠다. 뭐 이러한 기대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나 개선책들도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죠. 시대의 어떤 그 계급의 어떠한 이동성을 강화한다거나 지금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미래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이동성을 강화해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계급의 이동성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줄어나간 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이동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죠.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계급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 트렌드 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고 연령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이 이제 오히려 저축을 통한 어떤 부의 축적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에서는 주택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지니까 이제 집 마련을 포기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좀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모 브랜드,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사가지고 오픈런을 한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실 제가 이게 주변에서 젊은이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소득이 있은 저도 없는 그런 명품 브랜드로 전부 치장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을 벌어서 저렇게 할까?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성취감을 느낄 그런 요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사치품을 통해서 그다음에 특히 남의 보여지는 이목을 굉장히 의식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비에 좀 더 목을 매게 되고 또 이제 심지어는 카푸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집 사는 건 포기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집만큼 비싼 집인데 그런 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룰 수 없는 더 큰 꿈에 대한 대리 만족이면서 불만 해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계급 간의 이동이 내가 성실히 노력하면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누구나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 노력한 만큼 저축에 의해서 경제적 부의 축적이 가능하고 그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현상이 좀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에는 변호사님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교육이다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과거에는 별도의 소비자 교육, 경제 교육이 필요치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인이 되면 저절로 돈에 대한 어떤 수입 지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소비자 교육, 경제 교육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 그로 인한 뭐 신용불량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과소비에 대한
대한 이런 문제들이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소비자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늘날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소비자 교육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이런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소비자 교육 컨텐츠 제공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보면 요새 또 워낙 시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행 계획 세웠다가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 100% 소비자 책임인지 뭐 수수료를 다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입장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인간의 힘으로 좌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업체 간 논쟁도 사실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지 혹은 구체적으로 실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네.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은 조금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발생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적응기의 단계를 거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2020년도 1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정말 치열하고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계약 취소와 관련된 어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든지 관련 법률 자체가 처리에 대한 기준, 처리 지침 자체가 전혀 없었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상담 일선에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전문 소비자 상담원의 입장에서는 어깨가 참 무거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식, 또 돌잔치, 여행, 뭐 숙박, 항공 네. 다양한 분야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실제 입으셨고요. 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위약금을 조금 어느 정도 적절선에서 협의하에 이제 합의를 봤던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으나 이 정부 차원에서도 규정 자체가 2020년도 11월 달에야 그 위약금에 관련된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이제 혼란 시기를 거쳤고 거의 1년 가까이 그렇죠. 됐네요. 혼란 예. 시기를 거쳤고 이제 2020년도 11월 이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조금 진행이 되었는데요. 2년째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접하다 보니 많은 소비자분들도 익숙해지기도 하셨고요. 네. 또 이제 적응기의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응기의 단계가 이제 지나가면 발전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새 변이가 이제 다시 예. 또 확산될 염려가 그렇죠. 있으면서 조금 또다시 혼란기로 가지는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만족스러운 소비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요새는 뭐 가성비 소비다, 가심비 소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저희가 이전에 다른 이슈들 중에서 새 차를 인수를 받았는데 차에 심한 얼룩이 있었고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례 기억하시죠? 예, 예. 예. 뭐 이제 사실 이 자동차였잖아요. 자동차의 네. 레몬법이라고 이제 사실 자동차 관리법을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사실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좀 주요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택,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있어요. 네. 이런 고가의 제품들 사실 생각해 보면 소비자가 내가 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산자 중심,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내가 게다가 그런 기업들은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어요. 근데 개인은 사실은 계속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어떠한 물건을 살 때 그 기업과 개인의 편차가 너무 큰 거죠. 네. 사실 이 소비자라는 이 얘기가 말이 생기고 소비자 운동이라는 어떤 이 얘기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전에 뭐 소상공인과 내가 이 소비자의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가가 이렇게 소비자를 강조하면서까지 얘기가 나왔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거대 메이커, 자동차 제조사, 수백,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 자동차 메이커와 소비자 간에는 너무나 불균형한 힘의 균형이 네. 있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은 레몬법이고, 레몬법 자체는 환불을 안 해줘요. 고쳐줄게. 고쳐주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네. 치명적인 하자일 경우에 이게 자동차로서의 새 차로서의 기능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의 문제가 불거지는 예, 그것도 거죠. 수천만 원짜리예요. 예. 이거 사실 레몬법의 자체 입증 책임도 있지만 본질은 교환이거든요. 그렇죠. 환불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내가 환불이라는 게 안 되니까 이 자동차 회사는 뭐 환불이야. 네가 돈 주고 샀으면 환불을 안 되고 네. 고쳐는 줄게 하자가 있으면 이거 되는데 곧 환불까지 가능하게 했던 게 레몬법이고, 그렇게 거대 기업에 대한 어떠한 국가의 어떠한 조정 역할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들도 있지만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고위험 금융상품이나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이라든지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이 판매한 것과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부터 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먼저 어떤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건가요? 일단은 분쟁이 시작되면 분쟁 조정위에서 분쟁 결과에 대해서 좀 그 협의 결과에 이행하도록 이 정도로 지금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고 또 배상이나 소송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금융 소비자 문제는 이제 법이 제정되어서 좀 많이 전환을 맞게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특히 이제 저축, 대출, 주식과 관련한 투자 상품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세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대부분 특히 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요, 보험 상품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가 미리 그거를 알고 필요해서 요즘은 이제 광고를 많이 보시고 이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라고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원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자체가 소비자는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판매원이 와서 당신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건 예. 굉장히 불안하고 그랬을 때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보험 상품을 가지고 그거에 대비하십시오. 이런 네. 말에 의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 판매자가 판매할 때 대부분 상품의 장점만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예를 들면 추후에 그 이제 거기에 보장돼 있는 이자라든가 이런 금융 소득의 부분이 변동이라든가 또는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거를 자세히 잘 알리질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고지하도록 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보면 좋은 점만 듣고 거기에서 혹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계약을 하고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 그 보험이 있지 그거에서 보상을 받아야지 했는데 이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상품 이런 것에 가입을 하실 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셔서 네. 본인이 확실히 이해하고서 서명을 하시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된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입증 책임이 기존에는 소비자에게 있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사업자로 전환이 된 부분들은 있고요. 또 이제 펀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제 불안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은행에 가서 입출금 통장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워낙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예. 일일이 설명해야 되고 또 소비자는 사인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1시간 이상의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너무 네. 힘들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네. 은행에 가서 뭐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여기 이렇게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네. 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자의 이제 그 설명의 의무가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또 소비자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이제 제품 설명 들으시고 확인 후에 이제 또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지의 의무와 또 이걸 숙지할 의무가 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네, 이 있었으면 문제가 좋겠고. 시작된 예. 건 2019년 DLF 사태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은 은행에 이제 은퇴자, 고령자들이 찾아가면은 사실은 보통 예적금을 생각하고 가요. 근데 이게 은행도 본인들의 고가가 있거든요. 이 비싼 상품을, 수수료가 비싼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DLF가 굉장히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입하세요. 이거 좋아요. 이거 예. 돈 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가입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 금융이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자가 알기도 어렵고, 이 부분도 사실 해결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 조정에서 끝났는데, 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불안전 판매했으니까 민사소송에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대부분이 99%가 조정을 해서 협의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닌데 40에서 한 60, 70%까지 돈을 받았어요. 근데 난 100% 받겠다 민사소송 하신 분은 사실 패소했어요. 예. 그렇게까지 뭔가 보장이 되는 어려워요, 부분은 일단. 아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는 사실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국민들 높잖아요. 유사 투자 자문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다고요. 네, 요즘 뭐 주식 관련해서 신조어, 뭐 영끌, 동학개미 네.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식 열풍이 이제 대단한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에 있어서는 그만큼 고수익 투자 정보에 대한 이제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이 주식 투자 자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계약을 체결하면 이 업체로부터 내가 어떤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 정보를 이제 받는 계약인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피해 소비자분들이 이제 다양한 연령대층에 있기는 하지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 주식과 금융에 관련된 정보가 취약한 이 고령층 예.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안정적인 예.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은퇴 자금을 이 유사투자 주식 업체에 관련된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올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네. 발생이 될 경우에는 투자금 손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업체하고의 어떤 갈등까지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어떤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연락이 두절되는 이러한 상황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 유사투자 자문업체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광고를 내세우는 이러한 업체들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고 뭐 하는데 우리가 모든 소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정말 잊지 말고 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요. 이제 사실 우리가 금융상품 경제 부분에 관련해서 원하는 거는 수익성이 높으면서 안전하면서 네. 환급도 잘 되는 상품을 원해요. 예. 그런데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네, 예.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실 건가를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 원칙이 이 세 가지를 적절히 담보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상품에 절대 올인하지 않는 예. 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고수익을 보장한다? 그들의 광고일 뿐이에요. 잠깐 고수익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고수익에 현혹되는 게 맨 처음은 고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짧은 기간. 실제로. 네, 실제로 보장을 해줘서 이제 그 맨 처음에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올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은 고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이제 점차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익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절대 없으니까. 예.
절대로 수익률이 높으면서 황금성도 좋고 안전한 그런 투자처는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적절히 한 곳에 담지 말고 우리가 계란을 한 곳에 담으면 위험한 것처럼 한 방울의 계란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경제 자산을 한 곳에 몰빵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의 포트폴리오는 분배해서 하는 걸로 오늘부터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관련 사건 한번 들은 바도 있으십니까? 예, 사실 투자 자문업은 금융회사예요. 투자 자문은 금융회사라 또 자격증도 있고 거기 자본금 요건도 갖추고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 자문을 받는 거고 투자 자문업은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떠한 그 요건을 갖춘 회사가 아니라 신고로 제가 투자 자문업 하고 싶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차이는 뭐냐면은 투자 자문업 회사는 전화해가지고 만약에 1대1로 뭐가 좋고 이런 게 투자가 유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지만 유사 투자 자문업은 그게 금지돼 있어요. 유사 투자 자문업은 뭐냐면 카톡방, 그 다음에 유료 아프리카 TV나 유료 유튜브, 돈을 내고 보는 이러한 TV나 이것만 유사 투자 자문업이고 여기서는 1대1로 하게 되면 불법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영업하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사기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유사 투자 카톡방 하나 개설을 해요. 월 가입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카톡방 가입해가지고 내가 계속 정보를 줄 거다. 해서 정보를 주는데 돈이 좀 있는 분 같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가 좋다. 나한테 이 돈 맡겨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사 투자 자문업은 사실은 왜 신고제도 들어오게 됐냐면은 주식이 화랑일 때 하도 이런 카톡방들이 많고 거기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니까 이걸 관리를 못 하잖아요. 관리 감독 규정에서. 왜냐면 각자 내가 카톡방 만들어서 들어와서 하겠다는데 그래서 니네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신고는 해. 내가 누가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제도 두고 하긴 하는데 좀 어떠한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유독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파생되는 많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방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사기를 치는 게 문제라는 보통 그분들은 말씀이시죠? 원금 보장한다고 하고요. 내가 이번에 작전주 아주 좋은 거 있으니까 투자하시면 다음 달쯤 2배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단언컨대 그런 곳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사실 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또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법규, 절차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비자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8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소비자 권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보호법 지금 소비자 기본에 소비자 보호법 80년대 중반에 처음 들어오면서 7가지 규정했다가 이제 2000년대 소비자 보호법 바뀌어서 8가지 규정이 됐는데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보상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이렇게 한 8가지로 크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소비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방안을 찾지 못했다면 어디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할까요, 부장님? 정부와 또 소비자 단체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이 이제 통일된 하나의 단일 소비자 상담 번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전화번호인데요. 이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282-9898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또 14개 시군 전체에 소비자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그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한 방문 상담, 전화 상담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혹시 덧붙이거나 할 얘기가 있으신지?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서 이런 소비자 보호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업체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체에서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 불만이 생겼을 때 그 불만을 업체한테 직접 토로하시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하는 기본 해결하는 원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에 근거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분쟁 해결 기준으로 해결하기 좀 애매한 문제, 네.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실 여행 상품에 제가 구매를 했다가 뭐 며칠 전에는 위약금을 얼마 내니까 취소 환불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다 따라서 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면서는 여행 날짜는 다가왔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된 예. 거예요.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내로 환불을 한다면은 소비자는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자의적으로 안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 이제 있는 소비자 단체를 통한다든가 소비자원의 상담 네.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소비 시장이 점차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만큼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에 힘이 실립니다. 앞서 세 분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는 게 소비자들의 피해도 줄이고 또 권익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막상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교육의 방향이나 또 수준은 어디에 맞춰야 할지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 건지 좀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소비자 교육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별도로 불러야 되나 하는 측면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소비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소비 생활을 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소비를 얼마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소비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관점이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 그런 바뀐 관점을 좀 더 소비자한테 일찍 알려서 소비자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네. 교육을 하자는 게 목표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소비자한테 소비자 교육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소비를 강조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가성비,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 얼마나 좋은 상품을 살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런 효율성만 따지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네. 환경 문제가 굉장히 예.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효율성, 가성비만 따져서 소비하면 미래에 우리한테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렇게 네. 더 큰 일이 생길 테니까 가격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등장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소비자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그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도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 마트에 가시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안 팝니다. 네. 아주 과거에는 90년대, 95년도까지는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95년도에 20원, 30원을 주면서 팔았어요. 이제 법을 제정해서 막 그렇게 팔으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공짜로 주던 걸 돈을 받고 파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이익이 생긴 거죠. 소비자들은 귀찮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너희가 이익금으로 하냐라고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고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의 행동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예. 거죠. 교육의 효과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살기 좋은 환경 그 안에서 쾌적하고
정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다음에 미래의 자손까지도 생각하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소비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육과 더불어서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의지나 노력, 제도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소비자 보호법이 소비자 기본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시 되었던 부분이 바로 소비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권익 증진에 따르는 이제 사업비를 교육 비용의 일환으로 이제 매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급변하는 이 소비 환경에 맞춰서 소비자들도 그에 대응하고 그에 발맞춰서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이 방법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린이, 청소년, 성인기, 노년기 각 그 소비 대상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또 각 대상에 맞는 이제 다양한 교육 교재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저희 소비자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소비자 교육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을 그냥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하고 만져보고 그래서 실제 신용카드도 결제해보는 이러한 학습 기구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인형극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고3 수험생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12월 달에만 약 35회에 걸쳐서 1,500명 교육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남의 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소비 생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네, 조금 적극적인 참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도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분량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170 몇 페이지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읽어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각 품목별로 분쟁이 많으니까 사실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결혼 중개업에 지금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결혼 중개업의 어떠한 환불 규정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내놓고 뭐 바로 그냥 나가는 경우, 돈을 내놓고 뭐 누구 상대를 정해놓고 나가는 경우, 한번 만나보고 나가는 경우, 이게 다 있거든요, 사실. 사실 그게 뭐 어떠한 의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쟁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 업종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보시면은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알거든요. 예, 그래서 분쟁 해결 규정이 굉장히 나중에 이게 해결이 큰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그건 좀 별개의 문제,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근데 분쟁 전에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뭐 평소에 자주 뭐 찾게 되는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리가 있다면 또 책임도 있는 법이죠. 부장님이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소비자가 져야 하는 책임 어떤 것들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그 소비자기본법 제5조에서 소비자의 책무다라고 이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소비자의 책임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 또 참여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또 단결에 대한 책임, 또 앞서서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는데 환경 보호의 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 또 소비자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때 올바른 소비 문화가 형성이 될 텐데 요새 블랙 컨슈머 문제도 참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변호사님, 의외로 심심찮게 이런 사례들 찾아볼 수가 있어요. 혹시 법적 처벌까지 받은 사례들도 있을까요? 뭐 내가 좀 그러니까 원래 깐깐한 분이시라 좀 깐깐하게 요구를 한다면은 사실 법적 처벌은 없겠지만 뭐 속인다거나 아니면은 찾아가서 좀 위력을 사용한다거나 일부러,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뭐 업장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할 정도 됐으면 사실 그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 네. 만약에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원래는 없었는데 자기가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에다 뭐 넣고 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경우에 사실 사기나 뭐 이런 제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또 인터넷에 막 올려요. 거짓말을 써가지고. 소문을 좀 퍼뜨리게. 그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사실 생각보다 뭐 아주 흔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로하시는 이 가게 주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업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기업이나 정부 관련 기관들에서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또 어떤 노력을 이어가야 할지 세 분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분들이 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걸 제대로 누리려면 사실 내 권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권리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당히 똑똑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쟁 해결 기준 한번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 모든 방면에 우리 소비 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개인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저는 정부 차원에서 꼭 이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모두 소비자이고 소비를 하면서 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바빠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분쟁 해결 기준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170여 페이지 되는 거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제도라든가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먼저 알려고 노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을 받도록 소비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그런 소비자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걸 실행하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예산을 사실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회의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참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걸 만들고 사회복지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 모두가 소비자니까 모든 소비자가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우리 세대의 공존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구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기금 못지않게 모든 경제 주체인 하나하나의 소비자가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소비자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그런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부장님께서도 이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교수님께서 소비자 또 정부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업 차원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요, 소비자 문제를 기업에서 해결합니다. 자기들이 생산, 설계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기업에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실제 소비자를 존중하는 또 소비자에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이러한 경영 문화가 조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에서 본인들이 바로 룰메이커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웃으며 성장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사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